네, 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 오형규입니다. 8월 초에 블랙먼데이로 제동이 걸렸던 글로벌 증시가 아주 빠르게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과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결함 이슈 등으로 크게 조정받았던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반등이 두드러지는데요. 엔비디아가 120달러 선을 넘어섰고 삼성전자는 8만 전자를 다시 회복하는 한편 SK하이닉스도 20만 원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냉온탕을 넘나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최근의 우려들은 역시나 과도했던 걸까요? 오늘은 이승우 센터장님과 김양팽 연구원님을 모시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현주소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 반도체주 주가 흐름을 보면 지난주 블랙먼데이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고점 대비 27%나 급락했던 엔비디아도 또 15만 원 선까지 떨어졌던 SK하이닉스와 7만 원 선에 겨우 턱걸이했던 삼성전자도 V자 반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단 2주 사이에 높은 변동성을 보인 반도체주인데요. 먼저 이승우 센터장님, 네. 최근 폭락장을 만든 여러 요인들 이제 좀 진정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일정 부분은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되짚어 보면은 한 달 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7월 11일이 우리 반도체 섹터의 주가 고점이었고요. 그리고 7월 13일 날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의 피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그 threshold가 좀 되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온 것들이 연달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 또 비농업 고용 데이터도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예상보다 좀 높아지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제 높아졌고요.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BOJ 일본 은행이 결국은 기습적으로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그렇죠. 흔히 말하는 이제 발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수급이 꼬이게 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본의 그 제로금리에 가까운 돈을 차입을 해서 결국은 해외 빅테크들에 투자하는 이런 수요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들을 리와인딩 해야 되는 이런 수요가 갑자기 생겨났던 것들이 주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들어서는 그런 몇 가지 우려 요인들이 조금 완화되는 것들이 보여졌는데요. 첫째는 그 월마트가 실적 발표를 이제 오늘 했는데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는 것 아니야? 이제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좀 평가가 됐고 또 하나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의 7월 리테일 물론 이제 월마트랑 좀 연관이 되어 있긴 하지만 리테일 세일즈가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를 논하는 것은 좀 너무 섣부른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되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했고요. 하락폭의 한 절반 조금 넘는 정도 수준까지 지금은 반도체 주요 기업들이 주가 올라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의 회복 탄력성에 비하면 우리 시장은 좀 약간 아직 좀 힘이 붙인 상황인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반도체주를 포함한 기술주들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어떻게 좀 약간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거겠죠. 자, 최근 AI 반도체 시장을 뒤흔든 악재 중에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블랙웰 결함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글로벌 IB들은 뭐 단기 노이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김양팽 연구원님께서 이번 이슈가 AI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로 보십니까? 예, 일단 뭐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AI 가속기 그 칩이 지금 현재 AI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AI 그 주도하는 엔비디아에서 발생한 어떠한 실수, 미스가 당연히 이제 크게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블랙웰이라는 것은 차세대 제품이고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올 연말에 출시가 되어서 이제 차세대 AI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채용하기로 그런 예정이 되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뭐 당장 시장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기보다는 그걸 준비하고 있던 기업들에게 충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뭐 부족하다거나 그로 인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나 제품에 지장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블랙웰이 2, 3개월 정도 출시가 늦어진다고 해서 AI의 그런 진전에 어떤 이상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여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이번에 엔비디아 칩 블랙웰의 결함 이슈가 이 엔비디아, TSMC 그리고 SK 하이닉스로 이어진 AI 삼각 동맹의 대안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 주신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로 이어지는 이 동맹의 이제 대안을 찾기 위한 움직임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꼭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그거는 진행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때문에 더 삼성 쪽이 더 수혜를 본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조금 그 오버리액션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것들보다는 삼성전자가 과연 TSMC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또는 SK 하이닉스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여주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 동맹이 막강하더라도 삼성 쪽으로 당연히 많은 수혜가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사실은 그런 바램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얻지 못할 그런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AI 반도체에서 뭐 이 엔비디아 동맹이 거의 90%를 엔비디아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거 대안을 찾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김영평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구축되어 있는 그러한 시스템과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 엔비디아에 대한 뭐 탈엔비디아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각 그 거대 IT 기업들이 자기들만의 칩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러한 움직임은 뭐 비단 이번에 결함 이슈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얘기고 여기에서 뭐 반사이익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어떤 커다란 문제가 발생을 했다든지 매출이 떨어져서 뭐 그 틈을 파고든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반사이익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텐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 건에 대한 반사이익 그런 표현은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요.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지금까지는 HBM을 가장 많이 수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IT 기업들도 이제 가속기를 만들게 되면은 HBM을 채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 이제 또 SK하이닉스냐, 삼성이냐, 마이크론이냐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텐데 그 시점에서 삼성이 선택을 당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그러한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속된 말로 엔비디아는 정말 넘사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AMD라든지 뭐 다른 빅테크들이 뭔가 대안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 상태죠. 뭐 제품들은 있기는 있지만 뭐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엔비디아의 이제 지난 분기 매출액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2%를 기록을 했는데 그 엔비디아의 이제 대항마로 많이 손꼽히는 AMD 같은 경우는 신제품 냈죠. 냈는데 그럼 매출액 성장률이 얼마냐? 80% 정도 됩니다. 80%도 엄청 높은 거죠. 높은 거지만 엔비디아랑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격차가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올해 들어서 사실은 두 회사 간의 데이터 센터용 GPU 매출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증가율이 반대로 돼야 격차가 그렇죠. 좁혀질 텐데.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주가 상승률도 AMD라는 회사가 많이 손꼽혔지만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로 손꼽혔지만 주가 상승률이 올해 마이너스거든요. 그게 현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냉정한 것 같습니다. 꿈을 먹고 산다 그러지만. 자, 이번 이슈에 더해져서 이 엔비디아 독점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그다음에 또 애플의 자사 AI 학습에서 엔비디아 GPU가 아닌 구글 TPU를 선택한다든지 AMD도 뭐 차세대 AI 가속기 하반기 출시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그 중국도 또 화웨이가 또 나선다 이런 얘기 나오고 뭐 탈 엔비디아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언젠가는 이 독점 구조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
지위가 언제쯤이나 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금 당장은 엔비디아 넘사벽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서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AI 서비스라는 걸 그 시스템 자체를 이미 엔비디아가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그 벽을 깨지를 못하는 거죠. 그 벽을 깨고 다른 서비스라든지 다른 시스템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때 이제 그때 아마 엔비디아의 그런 독보적인 지위가 무너질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뭐 애플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그리고 국내에서 지금 추진 중인 AI 서버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가 아니고 뭐 국내 제품을 채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제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은 아마도 달걀로 그 벽돌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언젠가는 깨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저는 궁금한 게 TSMC는 뭐 파운드리 회사다. 그다음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뭐 칩을 만드는 회사. 엔비디아는 도대체 어떤 회사라고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됩니까? 여기 뭐 AI 칩을 설계하는 회사 이렇게만 보면 되나요? 그렇게만 보면 이제 엔비디아를 잘못 이해하시는 거고요. 엔비디아는 반도체 설계는 뭐 당연한 것이고 원래는 이제 처음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였죠. 근데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칩을 제대로 만드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직접 설계에 나서게 됐고 그 이후에 이 GPU라는 칩이 인공지능에 이제 특화된 그런 성능을 보였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때부터 준비를 많이 했죠.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 시스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전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1999년도부터 사실은 엔비디아가 서서히 준비를 했고 본격적인 것은 2006년부터 그걸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거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엔비디아가 구축해 놓은 그 쿠다라고 하는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저희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칩 설계 업체 플러스 그다음에 초고속 네트워킹 기술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른바 종합 솔루션, AI 관련한 아주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지난 폭락 장세에서 논란이 됐던 게 이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보유 주식을 무려 폭락 직전에 4천억을 매도한 다음에 또 1,000억 원어치를 또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매도한 금액이 벌써 우리 돈으로 7,7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워낙 많이 오른 엔비디아 주식 고점 논란도 좀 나와요. 센터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타 방송에서 그때 6월 달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왔고 또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아까 262% 매출율 성장률이 나왔는데요. 이번 이제 8월 말에 발표하겠지만 그때는 이제 그 성장률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한 120%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을 했고 거기에 또 젠슨 황이 실제 이제 주식을 팔았다. 이런 뉴스는 뭘 의미하느냐. 단기적인 주가 고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서 그때 이제 다른 방송이었는데 거기서는 6월쯤에는 주식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뭐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최고 경영진들이나 아니면 오너 이런 창업자들이 주식을 파는 시그널은 뭐 장기적인 거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젠슨 황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한 110억 달러 정도 어치가 되기 때문에 요거 지금 뭐 판 거 한 5억 달러 어치 팔았다고 해봐야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단기적인 그런 주가 충격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워런 버핏이 애플 보유 지분을 대폭 줄인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그 빅테크 고점 내지는 뭐 단기 고점 내지는 AI 거품이 조금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신호로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워렌 버핏이 그 주식 밸류에이션을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그 많이 인용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GDP 대비 시가총액 이 비중, 흔히 말하는 이제 버핏 지수라고 하는데요. 그게 지금 버핏이 생각한 것보다 2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버핏이 애플 주식을 한 절반 정도를 지금 팔았다는 거는 뭔가 큰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대비용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들이 좀 되고 있어서 그게 이제 뭐 최근에 이 주가 조정 이랑 맞물려 가지고 조금 우려 섞인 시각으로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버핏의 움직임에 따라서 뭐 일희일비하는 뭐 시장 움직임, 오늘 또 시장에서도 그렇게 나타났는데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 주가 고점 논란을 비롯해서 AI 반도체 한번 우리가 좀 거품이냐 아니냐 논란을 빚었기 때문에 이게 한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다 덧붙여가지고 그 왕년의 최고 기업이었죠. 인텔의 그 실적 좋고 뭐 엄청난 감원에다가 배당금 지급 중단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이고, 그래서 뭐 그 MS나 구글, 메타 등도 감원 예정한다는 얘기 나오고 이런 것들이 AI 반도체 사실 엔비디아 빼고 나머지는 상당히 거품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계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우리 김영평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AI의 거품론인지 AI 반도체의 거품론인지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AI라는 기술 자체가 뭐 어제 오늘의 기술이 아닌데 작년부터 주목을 좀 많이 받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 AI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반도체,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던 엔비디아의 시스템이 주목을 받으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도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의 거품론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사실 AI에는 거품이 없는 것 같아요. AI 기술 자체는 지금까지 우리가 몇 차례의 산업혁명을 거쳐오면서 지내왔던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했던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자동차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구현되는데 기반 기술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인터넷 기술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편리한 생활이 됐듯이 이제는 아마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한 우리의 삶들이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의 거품이라기보다는 그 덕분에 이제 주목을 받게 된 AI 반도체 기업들, 그런 기업들인데 뭐 지금 그 거품이라고 하는 그 기업들은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AI 기술로 인해서 또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고, 그 기업들이 가지고 가는 거는 과연 거품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 뭐 거품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들이라든지 이게 공교롭게 지금 시기가 겹쳐 있는 거로 보여지는데, 사실상 올 초에 구글이 대규모 감원을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그 빅테크 기업들이 급성장했던 부분들의 거품이 꺼지면서 그때부터 사실 미국의 IT 기업들이 조금 뭐 불안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갔었죠. 거기에 AI 덕분에 다른 이제 또 이런 모습들이 보였을 뿐이고, 그러한 현상들은 지금 일시적인 게 아니고 계속된 이어진 부분들이라서 그것과 AI 거품과는 이제 뭐 겹쳐보기보다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 뭐 구글뿐만 아니라 지금 뭐 메타라든지 MS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지금 크게 미국의 그 소비 물가라든지 그게 크게 향상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앞서서 이제 조금 크게 나빠질 부분은 없다고 하셨는데, 뭐 똑같은 선에서 볼 때 그렇다고 해서 또 크게 향상되지도 않은 그러한 어려운 국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 때문이다라고 뭐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AI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뭔가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좀 사실 AI가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각광받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급한 기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려면 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게 뭐 일각에서 심하게 얘기하는 경우엔 제2의 닷컴 버블이다까지 얘기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AI 거품이 아니라 AI 주가 거품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가 문제냐면요. 사실은 그 엔비디아 GPU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게 문제입니다. 독점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AI에 투자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죠. 엔비디아가 지금 보면은 그 매출 총 이익률이 80%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GPU 가격이 100이라 그러면 실제 원가는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그 GPU의 가격이 여기서 반토막이 나도 50에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때도 GP 마진율은 60%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마진을 내는지 잘 알 수 있고, 그게 사실 AI를 투자하는 많은 기업들에는 굉장한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비가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이 돈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그 충분한 ROIC를 뽑아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좀 생기는 것이고요. 일각에서는
그 해외 자료를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정도 투자하는 거 대비해서 실제 AI 관련된 매출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효율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은 빅테크들의 투자가 전부 다 또 AI는 아닌 것이고요. 또 그 매출액을 순전히 AI 업체로만 한정 지을 것은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의 농기구 업체인 게 존 디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회사도 사실 인공지능을 쓰거든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농기구에 써서 예를 들면 그 농작물에만 비료를 정확하게 뿌린다든지 또는 농약도 그 한정된 지역에만 딱딱딱 뿌리게 되면서 그리고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실제 인공지능의 직접적인 매출액, 수익 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 그런 해석도 제가 봐서는 조금 그 시각을 너무 좁게 본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문제는 좀 그 GPU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좀 독점이 깨지기를 이렇게 좀 바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 닷컴 붐 때, 90년대 말 이때 보면은 정말 인터넷이 모든 세상을 다 바꿀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거품이 딱 꺼지는 순간에 보면은 야, 우리가 너무 거품이었구나. 이게 돌아보면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되풀이 되는데 똑같이는 안 되고 비슷한 형태로 되풀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거품 가능성, 이런 건 없다고 보십니까? 그 이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이게 거품이라는 게 닷컴 버블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을 이용한 어떤 서비스들이 거기에 대한 평가가 너무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서비스에 대한 평가만 있었을 뿐인데 지금 AI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일상적인 모든 상황에 다 스며들어 가지고 AI 기술로 얻을 수 있는 수익 그뿐만 아니라 그걸 응용한 기술 조금 전에 말씀한 게 참으로 적절한 농기계 업체까지 다 그렇죠. 지금 뭐 스웨덴이라든지 그런 데서 원예 사업이나 그런 데도 지금 AI 기술을 다 적용을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농작물을 팔아서 거둬들인 수익이 AI의 수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참 구분짓기가 뭐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AI를 가지고 AI 기술을 팔아서 내지는 AI 반도체를 팔아서 얻는 기업들 거기에 대해서는 거품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AI 거품이 아니라는 게 앞서서 말씀드린 똑같은 내용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일 겁니다. 산업이 이제 막 커지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저희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두 분께 미리 그 AI 거품론에 대한 견해를 여쭤봤는데 이승훈 센터장님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3차 AI 겨울은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궁금한 게 그럼 1차, 2차 AI 겨울은 뭐 언제였나 이거 하는 건데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1차 AI 겨울은 1970년대 초였고요. 그때도 이미 벌써 AI가 거론이 됐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겨울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였는데 그때 상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1차 AI 겨울이 왜 왔냐라고 이제 물으신다면 저는 베트남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1차 그 AI 붐이 나왔을 때 그 주도했던 연구개발비를 지원했던 그 핵심 그 기관은 어디였냐면 달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떻게 보면 정부기관이죠. 정부기관 주도로 연구개발 자금을 대규모 투자를 해서 AI를 좀 키워보려고 했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재정이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70년대 들어서 이 흔히 말해 예산이 확 줄게 되면서 대부분의 굉장히 많았던 AI 그 연구개발 이 프로젝트들이 다 캔슬이 나게 되면서 그대로 그냥 주저앉게 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시차를 두고 1980년대 들어서 그 유명한 이제 제프리 힌튼 교수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역전파 알고리즘이라는 걸 써서 이 AI의 이 층수, 이 우리 머신러닝의 층수를 높여서 성능을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이제 내고 준비를 했는데요. 자, 문제는 이제 그때 그 아이디어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연구 개발이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그 제프리 힌튼의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반도체가 없었어요. 그 반도체가 기술적으로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좀 주저앉았었거든요. 이번은 뭐가 다른 겁니까? 자, 이번에 AI 투자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들의 자발적 주도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가 나왔습니다. GPU의 성능이 계속
그 발전이 되고 있고 또 GPU의 그 성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강력한 HBM이라는 메모리가 옆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굴곡은 있을 수는 있지만 거품이 붕괴되거나 아주 급격하게 우리 2001년도에 IT 버블이 붕괴되는 이런 형태의 궤적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IT 산업의 출발은 뭐 미국의 국방과학연구소라고 해야 되나요? 달파 여기서 인터넷도 나왔고 여러 가지 통신 기술도 나왔는데 이제 민간으로 넘어왔다 주도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창발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 김양평 연구원님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네. 표현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 반도체 뭐 슈퍼사이클이라고 그러고 호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단계이고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건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면 되는 게 아니고요. 좀 장기적으로 슈퍼사이클이라는 용어 자체가 20년, 30년을 내다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2015년을 지나면서 16년도에 잠깐 이 반도체 사이클이 조금 경기가 안 좋긴 했는데 그 이후에 16년 넘어서 17년, 18년 아시다시피 슈퍼 호황이 왔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당시에 슈퍼 호황이랑 슈퍼 사이클이랑 이 두 개의 용어 자체를 조금 혼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같은 걸로 봤어요. 네. 예, 그렇게 했을 때 슈퍼 호황은 그때 이제 완전히 호황이 되었다가 조금 다시 꺼진 것이고요. 그 슈퍼 사이클 자체는 그대로 이제 우상향해서 간다. 네. 그렇게 봐야지 맞는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예전부터 사용하던 반도체 숫자가 정말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우리 반도체가 개발된 건 뭐 1950년대 말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개인들이 PC라든지 이런 일반적으로 상용화된 게 1980년대부터로 보시면 됩니다.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연평균 약 10% 정도의 그런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AI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결국은 전부 다 또 반도체로 그게 가동이 되고 반도체가 없으면은 운영되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연 10% 넘게 성장하는 산업인데 그게 멈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슈퍼 사이클 자체는 계속 지속이 되고 이건 아마도 뭐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또 다른 지금의 시스템에서 다른 어떠한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개념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도 바로 반도체 전쟁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지금 관련해 가지고 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계속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냐 이 부분에 모아질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 올해 하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실적을 쭉 저희가 리뷰를 해봤는데 실적이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투자가 아직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AI 관련된 투자를 또 빼고 나면은 일반 D램이나 일반 낸드 플래시 쪽의 투자는 그렇게 과도하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AI 쪽 그 수요는 어느 정도 좀 탄탄하게 이어질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아주 과도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어서 설령 뭐 전체 D램 수요가 아주 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가격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이에 따라서 이제 요번에 뭐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가 요번에 2분기 때 10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예. 3분기, 4분기에는 뭐 13조, 14조 원대 이렇게 이익이 좀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2분기 때 5조 5천억의 이익을 냈는데요. 하반기 때는 분기별로 한 7조 원대 그 정도의 이익이 좀 가능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또 좀 앞서가지 않습니까? 네, 주가가 참 제일 어려운 것 문제고요. 같아요. 네. 네.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SK 하이닉스 주가가 1년 동안에 90% 예. 올랐고 삼성전자도 한 40% 정도 주가가 올랐는데 작년에 두 회사의 실적은 제일 안 좋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적이 최대 이익을 냈다 그래서 또 주가가 그때 최대 그 주가를 내느냐 꼭 그런 거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들은 좀 그 반대로 이제 실적이 최악일 때 주가가 바닥이냐 그것도 아니죠.
이미 앞서가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9개월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7월에는 무려 112억 달러. 또 눈길을 끄는 게 SK 하이닉스와 TSMC, HBM 협력 관계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대만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급증했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김양평 연구원님, 올 하반기 반도체 수출 여전히 이런 기조를 이어갈까요? 그렇죠. 이제 작년에 우리가 반도체 수출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라고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고 실제적으로 매출이 뭐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근데 1년 통틀어서 수출 실적을 보니까 또 제약은 아니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하반기에 다시 좀 회복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회복이 되었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감산을 했죠. 감산을 하면서 이제 D램과 낸드 프레시의 단가가 좀 안정화되었고 그게 지금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에서 고정 계약 가격은 좀 약 4개월 정도 보합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 4개월 동안에 우리 수출 실적을 보면은 월 100억 달러 이상을 계속 유지를 했었고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산업과 반도체 산업은 하반기 수출 동향이 대부분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좋게 나와요. 이제 계절적인 영향으로 뭐 졸업 시즌이라든지 입학 시즌 그런 대비해서 그 제품 생산하는 공장들이 미리 재고도 확보하고 그런 것 때문에 상반기보다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은 하반기는 조금 더 잘 나오는 게 일상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수준을 유지를 할 경우에 아마 올해 그 전체 수출 자체가 1,3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대 수출을 또 경신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 뭐 이변이 없는 한 계속 이런 호조세는 이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수출 국가가 최근에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뭐 중국이 1위다 그리고 중화권 대만이나 홍콩을 포함해서 60% 정도가 중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변화가 있는 게 여전히 뭐 중국이 1위긴 한데 대만 그리고 베트남 수출이 많이 늘어났죠. 베트남까지. 네. 베트남은 이제 삼성전자가 베트남 공장을 이전하면서 그렇게 늘어나게 된 것이고 대만은 올해 4월, 5월 그러니까 2, 3월까지도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베트남에서는 이제 우리 메모리 반도체를 수요할 만한 기업들이 있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SK하이닉스랑 그 TSMC가 MOU 계약을 체결을 하고 TSMC에서 HBM의 후공정을 처리를 하면서부터 SK하이닉스에서 만든 그런 이제 웨이퍼 단계의 그런 메모리 반도체가 대만으로 수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의 이제 계약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엔비디아 매출이 늘어날수록 한국의 그 대만향 반도체 수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 반도체 실적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제 HBM이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빅테크 기업들의 주문량을 못 따라간다. 뭐 이렇게 해서 계속 호조를 보일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반도체 업계가 설비 증설을 해서 HBM 공급 과잉이 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엇갈리고 있어요. 두 분 꾼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먼저 센터장님. 제가 이제 뭐 삼성, SK 하이닉스 양쪽의 뭐 최고 경영진들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해봤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분한 수요를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좀 이제 주문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는 사실 HBM 이 캐파 확보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엔비디아나 다른 우리 AI 반도체 업체들이 요구하는 물량을 충분히 다 소화시켜 주지는 못할 정도로 당분간은 좀 뭐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양평 연구원님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일단 이 HBM이라는 그 특성 자체가 지금 AI 가속기에 채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 가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엔비디아만 계속 보고 있는데 사실 AMD도 그렇고 구글이라든지 새로운 그런 가속기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들이 채용을 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HBM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떤 회사였나요?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HBM이 채용된다고 할 정도고요. 그 정도로 이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HBM이 메모리 반도체이긴 하지만
이게 주문자형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지금까지의 메모리 반도체 뭐 미리 만들었다가 그런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고 주문을 받고 판매하는 메모리 예.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제 뭐 설비의 과잉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HBM의 공급 과잉 자체는 아마 벌어지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공급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수요가 더 빨리 늘어나는 상황은 계속될 지금,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 하나 있겠네요. 조금 보충 예.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 재밌는 게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막판에 이제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원래 테슬라도 자체 슈퍼컴퓨터를 만들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있고 예. 그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H100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걸로 저는 대신하겠습니다. 수요는 여전히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센터장님, 이거 좀 지겨운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그래서 언제쯤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통과할까요? 네, 너무 많이 제가 받은 질문인데요. 3분기로 보고 있고요. 뭐 이것도 제가 좀 다른 회사 이야기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미국의 반도체 패키징 회사의 엠코라는 회사가 예. 있습니다. 그 회사 실적 발표 때 또 비슷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현재 HBM이 공급 부족인데 이게 언제쯤 해결이 될 것이냐라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엠코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메모리 회사가 아직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8월 중순 이후에 물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걸로 역시 또 대답 뭔가 대신하겠습니다. 힌트를 주시는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렇습니다. 자, AI 산업 성장으로 뭐 HBM 호조인 거는 뭐 우리 참 확인했고요. 기업용 SSD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양평 연구원님, 이 SSD 수요 이런 것들이 국내 반도체 산업에 좀 호재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SSD라는 게 뭐냐면은 간단히 말해서 예전에 우리가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던 그 저장 장치를 SSD로 교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SD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는 낸드 플래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HBM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HBM은 이제 D램이고요. 그리고 SSD에는 낸드 플래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두 제품이 이제 다른 제품이라고 예. 보셔야 되고 그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도 물론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 1위고 SK하이닉스가 2, 3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기업들의 메모리 반도체 그 데이터 센터에서 저장 장치를 계속 교체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AI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서 기존의 하드디스크보다 당연히 이제 더 빨리 수행할 수 있는 이런 SSD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SSD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이 SSD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전기 전자 부품 수출로 잡힙니다. 그 컴퓨터 부품이거든요. SSD는. 그러니까 SSD의 수요가 늘어났을 때 반도체 수요는 사실 내수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때는 예. 그때 수출은 이제 컴퓨터 부품의 수출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어나는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그 센터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SSD 이 시장 수요 괜찮습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사실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뭐 이것도 여러 데이터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전망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보고 있는 그 회사 중에 하나는 이제 슈나이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독일의 슈나이더라는 있는데 여기가 그 데이터 센터의 전력 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거든요. 전망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계속 증설이 될 것이고 예. 또 한 업체가 이제 버티브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도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을 그 건설하는 업체인데 여기도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데이터 센터 수요가 계속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전력의 고속 성능 지원이 가능한 데이터 센터용 SSD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예. 다만 이 컨슈머용 그 SSD 시장은 물론 이제 AI PC 때문에 좀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그 성장률은 굉장히 좀 낮게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 자, 뭐 이렇게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상당히 좋고 앞으로 수요도 계속 일어날 것 같고 상당히 반도체 산업 좀 맑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블랙 먼데이처럼 갑자기 또 그런 일이 터지면은 정말 이 모든 전망이 다 무의미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반기에 우리나라 반도체 또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뒤흔들 만한 어떤 트리거가 있을지 김양평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만한 일은 없고, 그냥 단지 지금 꾸준히 늘어가는 수요에
이런 HBM이라든지 특이한 수요가 발생해서 이런 호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딱히 나빠질 것이다라고 할 건 없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일본의 지진이라든지 예. 그리고 이란 이라크의 확전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코로나 예. 이런 우리가 자잘하지만 예상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들이 사실 아직 좀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발발을 하고 그것이 공급망에 차질을 발생을 시킨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 정말 난카이 지진이 터져서 일본 제조 장비 업체나 소재 업체가 공급을 중단하게 될 때, 그럼 우리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 이제 아주 상상하기 싫은 최악의 몇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는 한은 그냥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센터장님, 올 11월에는 또 미국 대선도 있고 네. 또 우리가 모든 걸 상상해도 또 항상 예측 밖에 뭔가 또 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트리거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정치적 변수라고 봐야 되고요. 실제로 아까 7월 13일 날 트럼프가 피격되고 난 예. 이후에 또 이제 부통령을 J.D. 반스를 지명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그 동안에 추진했던 법안들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 반도체에 타격이 갈 수 있다라는 이제 예.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일부 기업들은 이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낸 기업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또는 신용카드의 이 거래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전망들을 내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미국 정책 당국으로서는 현재 금리 인하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고 또 반면에 아까 일본의 한쪽에서는 금리 인상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판도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게 주가에 상당히 큰 플럭추에이션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점들이 또 주가가 또 변하게 되면 또 그게 사람 심리를 또 흔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은 지금 저희가 잠재해 있다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이게 편안하게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흔들리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그런 주식시장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좀 도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덧붙여가지고 미중 반도체 전쟁에서 또 지금 방금 나온 뉴스가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한테 반도체 기업들한테 35% 정도의 보조금을 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업들은 사실 양쪽 다 거래하는 입장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중국은 우리에게는 지금 말씀하신 양쪽 그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습니다. 예. 중국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그렇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누구 편에 서야 된다 이렇게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굉장히 좀 외교적인 또 정치적인 그런 수완을 발휘를 해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묘수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바로 정치인들이나 또는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영평 연구원님, 네. 지금 일본이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일본이 이제 이전에 80년대 중반에는 미국을 좀 넘어서서 시장 매출이 높았었던 적도 예. 있고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반도체가 많이 힘들어지긴 했는데 최근에 반도체 부활을 꿈꾸면서 가장 주목을 해서 볼 부분이 뭐냐면은 반도체를 이용한 산업들에 대한 이러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반도체 매출을 높이기 위한 반도체 부활이라기보다는 자동차 회사라든지 아니면 전자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자기들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반도체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위해서 이제 외국 기업까지 즉 TSMC의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제조 공장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공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정책적인 내용을 보면은 제조 장비라든지 소재는 50% 이상은 일본산, 국내산을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결국 지금까지의 이제 우리나라처럼 반도체를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보다는 반도체를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5G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쪽에 눈을 돌리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을 한다기보다는 반도체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여쭤봐야 될 게 우리 센터장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 어떨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은 실적이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저희는 내년도까지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가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수준보다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내년도 하반기에 대한 이제 전망일 텐데요. 이제 그거는 아직은 좀 퀘스천으로 저희 남겨놓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은 주가가 뭐 많은 분들이 현재 투자를 하셨는데 좀 의미 있는 그런 수준. 예를 들면 삼성전자 10만 원, 하이닉스 예. 30만 원 뭐 이런 언급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경기 상황이 이제 조금 둔화될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때 미국의 금융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잘 보조를 해주면서 흔히 말하는 소프트 랜딩을 시킬 수 있느냐 그런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그동안 우리 메모리 업체들이 이 과잉 투자에 따른 이 과잉 재고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게 이제 계속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에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엔비디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했던 삼성전자의 그런 위상이 그래도 상당 부분 좀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 여기 차트 이 6번하고 7번을 잠깐 보시면은 삼성전자랑 TSMC의 시가총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두 회사의 영업이익 이 격차는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잘하면은 내년도 상반기쯤에는 역전의 가능성도 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삼성전 요 다음 차트 하나만 보여주시면은 요건 시가총액 차이고 이게 영업이익 차이입니다. 영업이익으로요. 작년 초만 하더라도 TSMC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저기 위에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이익을 보였는데 내년도 뭐 상반기 이게 넘어가게 되면은 잘하면 역전의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두 회사의 시가총액 격차가 상당히 좁혀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좀 기대대로 좀 됐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한미반도체를 비롯해 이 소부장주는 어떻습니까? 소부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좋게 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또 약한 부분이 소부장이고 그분들을 계속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많이 오른 측면도 있어요. 뭐 당연히 좋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랐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그 코로나 이후에 한 30배 정도 주가가 오른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물론 이제 기술을 굉장히 잘 아시고 하는 분들은 그 부분에서 뭐 큰 이익을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좀 안정적인 삼성전자 같은 주식 을 통해서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산업에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건 엄청나죠. 뭐 뿐만 아니라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두 분 꾼들 한번 좀 우리 투자자들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영평 연구원님. 제가 투자자들 위한 조언까지 할 그건 아닌데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뭐라 해야 되죠? 예. 일단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본인 선택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시장의 그럼 기업의 실적과 주가는 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부분 유념해 두시고 다만 이제 우리의 반도체 산업 자체가 최근에 뭐 삼성전자 위기론부터 해서 SK하이닉스도 좀 기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맞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 사이클에서 국내 메모리 반도체가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을 믿어도 된다라는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도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산업에 대한 흐름이나 전망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라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우리 앵커님도 말씀 주셨지만
워렌 버핏이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게 예. 이제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실적이 좋으니까 뭐 계속 올라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또 가지고 있는 이 주식자 자금도 한 종목이나 뭐 두 종목에 몰빵하시기보다는 좀 분산 투자를 하시고 좀 현금 여유를 가지고 계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나 그런 조언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무한정 좋은 건 없죠. 조심하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두 분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갑작스러운 급락 장세로 인해서 마음 졸이신 AI 반도체주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AI 산업의 가치와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은 투자에서 늘 염두에 두고 점검해야 될 요인일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산업이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과거 인터넷의 경우처럼 약 10년의 시간이 걸렸죠. 스마트폰의 경우도 6년 정도 소요됐다고 합니다. AI 산업은 이제 겨우 1년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도 기업도 그리고 투자자도 보다 긴 안목으로 AI 산업의 성장을 지켜보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